연일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관세 협정과 대미 투자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크 해리슨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20년간 한반도 안보를 연구해온 수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2023년 7월 워싱턴 포스트가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더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조사에서 한국인 응답자의 76%가 핵무장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합니다. 한 국방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6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랜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27년까지 24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42개라면 한국의 모든 주요 도시를 여러 번 타격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2022년에만 7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공개된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2023년 보고서를 보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플루토늄 생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라늄 농축이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38로스는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정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억제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입니까?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현무-2와 현무-4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800km에 달했습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2023년 4월 한국 국방부는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체 연료 기술은 ICBM 개발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2년 6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1.5톤급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로켓 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이었습니다. 2021년 9월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KSS-III 잠수함을 보셨습니까? 조선소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배수량 3,000톤급으로 세계 최대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서 잠항 시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잠항할 수 있습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 상당히 깁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만큼은 아니지만 작전 수행에는 충분합니다. 2023년 9월 한국 해군은 KSS-III 3번함 신체호함을 진수했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총 9척의 KSS-III를 건조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두 SLBM 발사관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형 원자로를 개발한 나라였습니다. APR-1400은 이미 UAE에 수출되어 건설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차세대 재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고준위 폐기물 감축이 목적이었지만 이 기술은 플루토늄 추출에도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재처리 기술 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명분은 핵 폐기물 처리지만 실제로는 핵무기 제조 능력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거대한 연구 단지였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가 어느 단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초 연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미국의 동의만 얻으면 언제든 실용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백 톤의 사용 후행 연료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것을 재처리한다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사용 후행 연료에는 약 60톤의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양은 5kg 정도였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1만 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여러 기술적 정치적 장벽이 있었지만 잠재력 자체는 엄청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농축 우라늄이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에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04년 IAEA에 자진 신고했던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0.2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었습니다. 그때의 기술이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농축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지식과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는 2022년 초고출력 레이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저 농축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저는 국제 핵 전문가들과 논의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합니다. 한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 기술력과 산업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벨퍼센터의 2023년 보고서도 비슷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잠재적 핵무기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능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시는 계속되었습니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입장을 정리했지만 그 발언 자체가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유사한 개념이었습니다. 한국군은 킬체인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 징후를 보이면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밀 타격 무기와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무 미사일의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정확도가 높아지고 관통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도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통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방어 연구시설을 보았습니다. L-SAM이라는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고도 60km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한국은 2024년 L-SAM 배치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 분야에도 AI가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한국군은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을 시험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핵 억제에도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AI가 북한의 핵 사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은 독자적인 정찰 위성 개발에 나섰습니다. 2023년 12월 첫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위성은 해상도 50cm급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이동이나 핵시설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총 5기의 정찰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궤도에 오르면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핵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능력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었습니다.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이 세계 1위였습니다. 이런 인프라는 사이버전 능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국군은 2023년 사이버작전 사령부를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필요시 공세적 작전도 수행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사이버 공격으로 이런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고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 능력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세계 최고의 전자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한국군은 새로운 전자전 장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북한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능력들이 결합되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저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북한의 핵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정찰 위성과 전자 감청으로 북한의 핵 사용 징후를 조기 포착합니다. AI 시스템이 이 정보를 분석해서 위협 수준을 평가합니다.
킬체인 시스템이 가동되어 선제 타격 옵션을 준비합니다. 현무 미사일이 북한의 지휘시설과 통신망을 정밀 타격합니다.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진행되어 핵시설의 제어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전자전 장비가 북한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그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핵무기 없이 핵 억제를 달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작동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억제력 강화가 동북아 안보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북아에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강경했습니다. 2023년 7월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여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한국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컸습니다. 미국의 대응이 관건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대신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더 강력한 안보 공약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핵협의 그룹도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능력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핵무장을 선택하면 국제적 제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상 유지였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에 계속 의존하면서 자체 억제력을 조용히 강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적 핵보유국 지위 유지였습니다. 핵무기는 만들지 않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일정한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핵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발과 경제 제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한국 전문가들과 논의했습니다. 당분간은 두 번째 옵션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능력은 갖추되 실제로 만들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을 억제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 언제든 세 번째 옵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행동을 보면 이런 전략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원자력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제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 군사 협력이 더 긴밀해졌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되었습니다. 2023년 7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미국의 노력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공약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체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런 한국의 전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압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핵무장으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한국을 달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안보 공약을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수준, 미국 정치의 방향, 중국의 태도 등이 변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5년이 중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결정적으로 커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치도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핵무장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치적 결단만 남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한국의 능력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저는 2024년 초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포스코였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거대한 제철소였습니다. 왜 제철소를 방문하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제조에는 고순도 금속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는 특수 강철로 만들어집니다. 포스코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조강 생산량이 세계 6위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특수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이런 특수강을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포스코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생산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부터 증기 발생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밀 가공 기술이었습니다. 원자로 부품은 극도로 정밀해야 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마이크로미터 단위였습니다. 이런 기술은 핵무기 제조에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원심 분리기 제작도 가능하겠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산의 기계 가공 기술이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능력 자체는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도 방문했습니다. 사천에 위치한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시험 비행에 성공한 최신 전투기였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특히 복합 재료 기술이었습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미사일 제작에도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가볍고 강한 재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공 전자 장비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레이더, 항법 장치, 통신 시스템 등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직접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한화 디펜스도 중요한 기업이었습니다. 대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었습니다. K9 자주포로 유명했지만 미사일 개발도 활발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을 만드는 곳이 여기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일부 부품을 생산합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서 개발합니다.
한화는 로켓 추진체 기술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자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정밀 유도 기술이었습니다. GPS뿐 아니라 관성항법 장치, 지역 매칭 시스템까지 개발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결합되면 오차 범위 1m의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LI 진엑스1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성남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능동형 전자주사 레이더 AESA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첨단 레이더였습니다. 탐지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런 레이더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겠네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LI 진엑스1의 레이더는 한국군의 조기 경보 체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자전 장비도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북한의 방공망을 뚫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간접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현대 무기 체계의 두뇌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칩은 미사일의 정밀 유도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칩 개발도 활발했습니다. 삼성과 SK는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칩이 무기 체계에 탑재되면 자율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정보 분석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통점은 빠른 혁신 속도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고 상용화했습니다. 이런 역동성이 군사 기술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학 연구실들도 방문했습니다. KAIST와 서울대학교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곳에서 미래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KAIST의 한 연구실에서는 양자 통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 통신 기술이었습니다. 군사 통신에 활용되면 보안이 완벽해졌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레이저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는 미사일 요격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이저 농축 기술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연구가 평화적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는 군사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듀얼 유즈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벤처 기업들도 주목했습니다. 드론, 로봇, AI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기술이 미래 전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 드론 스타트업은 자율비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조종 없이 스스로 비행하는 드론이었습니다. 군사용으로 전환하면 자폭 드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봇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무인 차량이나 무인 전투 로봇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국의 잠재력이 엄청났습니다. 필요하다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 평가였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하지만 현재로서는 핵무장 의사가 없습니다. 셋째, 상황이 바뀌면 빠르게 핵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카드를 꺼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자체 억제력 강화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2024년 3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킬체인과 KAMD 능력을 인정하고 미국이 기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 미사일 지침도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큰 성과였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양보를 했을까요?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래식 무기 능력을 인정해주는 대신 핵무기는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한국도 이런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당분간은 재래식 억제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핵무장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여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2024년 4월 여론조사에서도 65%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공약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핵무장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20-30대에서는 70%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 위협을 실존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치권도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야당 일부에서는 핵무장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당은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능력 확보는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024년 총선에서 핵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안보를 최우선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북한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후보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미국의 공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자체 능력 확보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긴장했습니다. 한국의 발언 하나가 동북아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자체 억제력 강화 계획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2024년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전년 대비 15%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었습니다. 현무-5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사거리를 3,000km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이었습니다. 3,000km면 중국 베이징까지 닿는 거리였습니다. 한국의 타격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잠수함 개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KSS-III 4번함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6척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모두 SLBM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검토되었습니다. 2024년 6월 국방부가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반대했습니다. 핵기술 확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가 AUKUS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얻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이해하지만 국제 규범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타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체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양국은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미국이 핵추진 기술의 일부를 공유하는 대신 한국은 IAEA 감시를 받기로 했습니다. 핵무기 전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합의는 획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기술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한적이었지만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섰습니다. 2030년 취역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배수량 4,000톤급의 중형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우주 개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2024년 한국은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5기 모두 발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감시 체계가 완성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이동이나 핵시설 활동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조기 경보위성 개발도 추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순간을 감지하는 위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능력도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한국군은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적의 사이버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공세적 사이버 능력도 키웠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자전 장비도 발전했습니다. 2024년 새로운 제밍 시스템이 배치되었습니다. 북한의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이 모든 능력이 결합되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찰위성으로 북한 핵시설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사이버 능력으로 핵시설 제어 시스템에 침투합니다. 전자전으로 북한의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합니다. 미사일로 핵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비핵 억제 전략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도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술로 핵을 이기는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선제 기습 공격을 하면 막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핵 위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도의 위협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한국의 안보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비핵 억제 전략 평가였습니다. 2024년 9월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주목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처럼 비핵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무장 없이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핵무기 개발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은 시간이 답해줄 문제였습니다. 북한 위협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미국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핵무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보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선택을 지켜볼 것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평화적인 해결이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관련국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